안녕하세요. 커만dan트 초이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 드린 것 같이 다스보트에 나오는 여러 장면 중에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스보트에 나오는 U-96이 어떤 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은 장보고함, 손원일함 같은 함명이 있습니다. U-96의 함명은 무엇일까요? 2차 대전 때 운용됐던 U-보트는 1000척이 넘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함명을 일일이 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함명 자체가 배의 번호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독일 잠수함도 함명이 별도로 없고 함의 번호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운용되었던 U-보트는 9개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중 U-96인 타입 7은 가장 많은 척수가 건조가 되었습니다. 703척이 건조가 되었는데 타입 7에도 A, B, C부터 F까지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중 U-96의 타입은 7 차리인데 이 7 차리는 568척이 건조되어 가장 주력인 U-보트였습니다. 타입 7 차리는 중간 크기의 잠수함이었으며 기동성이 좋고 우수한 항해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2차 대전 시 연합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골치 덩어리였죠. 함의 수상 톤수는 760톤이었습니다. 760톤의 의미는 배가 수상 항해를 할 때 물을 밀어내는 양이 760톤이라는 것입니다. 배의 길이는 66.5m였습니다. 함수에 어뢰 발사관 내문이 있었고 주갑판에 88mm 포가 함문이 있었으며 20mm 대공포가 함교 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추진기는 2개의 추진기가 있었습니다. U-96은 1940년 9월에 독일 킬에서 건조가 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230m에서 시험을 했고 250m에서 295m까지 내려가면 파괴가 되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성조 인원은 장교가 4명, 부사관이 40명에서 약 56명까지 성조를 했습니다. U-96은 오늘날 쓰는 잠수함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멀리서 보면 잠수함인지 수상함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죠. 당시에는 잠수함이 물속에서 있는 시간보다 물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상 항해 속도가 17.7노트로 수중 항해 속력 7.6노트보다 훨씬 빠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폭래를 회피할 때 배가 위험하게 깊은 심도로 계속 내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 심도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심도계는 배가 0m에서 105m까지는 안전한 심도이고 165m까지는 약간 위험하고 이상 심도에서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면에서부터 잠수함 제일 하단까지의 깊이를 심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수상함이 잠수함을 공격하는 방법은 잠수함이 수상에 있을 때는 함포를 쏘거나 충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수중에 있을 때는 폭래를 떨어뜨렸습니다. 영화에 보면 U-보트 주위에 폭래가 많이 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 가까이에서 터지면 잠수함이 파괴가 되고 약간 멀리서 터지면 잠수함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수상함은 잠수함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도에 폭래 심도를 세팅해서 떨어뜨립니다. 당시에 영국 구축함은 독일 U-보트들이 약 120m 정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U-보트는 그것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었죠. 영국 구축함은 설마 U-보트가 200m보다 더 깊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진 못했겠죠. 따라서 함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230m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함교 인원이 파도에 휩쓸려 심하게 다치는 장면입니다. 잠수함은 파고보다 10배 이상 깊게 내려가면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도가 5m로 높게 치더라도 물속 50m까지만 내려가면 조용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수 있죠. 잠수함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왜 영화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수상항해를 계속해야 했을까요? 잠수함이 자망을 하게 되면 외부 공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함내 공기가 탁해집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막상 적함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함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배터리 용량을 가장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수상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2차 대전 당시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함내 대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스노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잠수함도 바다에 나가면 물속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 U-96은 어뢰를 4발을 발사합니다. U-96에는 당시 어뢰를 14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뢰를 4발을 쏘았을까요? U-96과 유사한 U-47의 내부 모습입니다. 함수에 4문의 발사관이 있습니다. 그 발사관 안에는 어뢰가 4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쪽에 어뢰를 저장을 해놓고 내부 발사관에 있는 어뢰가 사용되고 나면 저장된 어뢰를 다시 발사관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에도 하나의 발사관이 있었고 예비 어뢰가 보시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미 어뢰는 적에게 추적을 당할 때 도망을 가면서 꽁무니로 어뢰를 쏘는 용도였습니다. 영화 중에 한 장면은 함수에 있는 발사관 어뢰 4기를 모두 쏘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발사관이 4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뢰를 쏠 수 없었고 4개를 쏘고 난 뒤에 다시 안전한 곳에서 예비 어뢰를 발사관 안에 넣은 다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U-96이 잔망경을 통해서 보니까 영국 상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서 공격 위치를 잡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상선들은 한 척이 아니고 저렇게 여러 척이 같이 다님으로 해서 유보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어야 했을까요? 여러 척이 다니면 좋은 사냥감이 됩니다. 발각도 잘 되고 여러 척과 같이 다니기 위해서는 기동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무리 형편없는 호송 선단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빨리 달리는 상선들은 약 60척, 천천히 다니는 배들은 약 40척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 외곽에 호송함들이 호송을 하고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보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U-96은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갑판 위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존자들은 살기 위해서 바다 위에 몸을 던지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U-96은 이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군과 연합국 잠수함 요원들에게는 생존자를 해상에서 구조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심지어 익수자를 사살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보트 중에서는 익수자를 구하는 도중에 적 항공기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침몰된 배도 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가 협소함에 따라 익수자를 구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차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U-96 함장은 익수자를 구한 뒤에 임무 수행에 차질될 우려와 익수자를 구하는 도중에 적으로부터 받을 공격이 우려됨에 따라서 익수자를 구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U-96은 심한 손상을 입고 해저에 가라앉아 16시간 동안 대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조원들은 가쁘게 숨을 쉬면서 힘들어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숨을 힘들게 쉴까요? 그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함에는 지금 외부 해수가 들어와서 기압이 올라가고 고압 산소를 조금씩 공급함에 따라서 함내 기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조원들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1.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1% 이상만 되어도 신체에 이상을 주고 4% 이상이 되면 죽게 됩니다. 정상적인 대기압 상태에서 산소가 18%에서 21%까지 있어야 생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격한 운동을 하면 산소는 그보다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산소의 양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조원들은 격한 노동으로 인해서 산소가 더욱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조원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배가 부상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보트 함장은 왜 힘 모자를 썼을까요? 당시 열악한 유보트 함내 구조상 성조원들은 계급장이 달린 정상적인 군복을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함장이 착용했던 흰 모자는 명기된 그러한 규정은 아니었고 유보트 성조원들 간의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관습이었습니다. 최소한 함장에 대한 식별이 필요했고 야간에 함장이 모자를 쓰고 있음으로 해서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함장은 당시 20대 중반, 20대 후반이 대부분이었는데 성조원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성조원들이 함장을 대하는 그 존경심은 대단했습니다. 저도 유보트 생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갑에 당시 유보트 함장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보트 함장에 대한 호칭이 많았는데 그 중에 데어 알트라고 해서 영감님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바이스 뮤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힘 모자라는 말인데 이 또한 함장을 의미했습니다. 유보트 함교에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적기가 공습을 하게 되면 이 성조원들은 빨리 함내로 내려가야 되고 배는 28초 안에 자망을 해야 됩니다. 함장은 항상 마지막에 성조원들을 모두 다 함내로 보낸 다음 내려오면서 해지를 닫게 됩니다. 또한 적지에서도 배가 부상하게 되면 그 위험한 장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장이 가장 먼저 해지를 열고 함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성조원들보다 솔선수범해서 함을 지키는 함장의 역할이 곧 성조원들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성조원들은 함장과 일치 단결해서 함 생존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함장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9번째 질문은 폭래가 터지면 왜 잠수함 내로 물이 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러한 구멍은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곳입니다. 잠수함에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데 성조원들이 어떻게 생존이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함의 겉모습입니다. 이 속에는 압력선체라고 해서 성조원들이 외부 압에 노출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압력선체에 구멍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폭래가 터져도 그 속으로 물이 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력선체에는 구멍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나와 같은 이 신호를 함내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 그 케이블이 함내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타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신호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보시는 이 추진기도 결국은 함내에서 돌아가는 추진 모터 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함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압력 선체에 내는 구멍을 우리가 관통구라고 하는데 잠수함에는 수백 개
많게는 1000개 이상까지 이러한 관통구가 있게 됩니다. 폭래가 유보트 근처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이 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이 관통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고 그쪽으로 물이 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함마크입니다. U96은 상어 마크를 사용을 했죠. 별로 세련된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용했던 또한 현존하는 독일 잠수함들의 함마크입니다. 칼라도 있고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함의 함마크입니다. 우리나라 홍범도함의 함마크입니다. 멋지게 디자인이 되었죠. 앞에 보신 세련된 함마크에 비해 U47 함마크도 숨을 내쉬는 황소의 마크입니다. 매우 유치해 보이죠? 유보트 에이스 셰프케는 호랑이를 사용했고 보신 균트프린의 U47은 황소를 사용했으며 적 상선을 가장 많이 격침시킨 크레츠먼은 말발굽을 사용했습니다. 당시는 전시 상황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함마크 또한 해군 규정에 있는 등재된 함마크는 아니었습니다. 함의 관습에 의해서 성조원들이 그 마크를 그려넣은 것입니다. 이 함마크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함장에게 있었습니다. 함장이 바꾸면 그전 함장이 사용했던 함마크를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함마크를 그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회에 걸쳐 다스보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U571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